프로파일러가 바라보는 오늘의 핫 이슈. 배상훈의 투데이 브리핑.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9월 27일입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신동엽 씨가 하는, 예전에는 뭐 황금알이라고 불렸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뭐 신동엽의 뭐 고수외전 뭐 이렇게 했는데, 신동엽 씨를 중심으로 일종의 알쓸신잡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라운드 토크 방식을 확대한 그런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뭐 고정 패널도 아니고 한 번 나갔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뭐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나중에 뭐 혹시라도 여러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은 자, 오늘 아침, 어제부터 뭐 사실 국제뉴스에 충격적인, 물론 여러분들은 충격적인 걸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러시아에서 식인 부부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뭐 나이는 한 30대, 4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35, 드미트리 박셰예프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거겠죠. 부인이라고 하는데, 나탈리아가, 부인이 42살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드미트리하고 나탈리아가 이제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어쨌든 혼인 관계가 있는 두 부부가 2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신체를 절단해서 인육을 먹고 저장까지 하고 혐의로 이건 지금 조사받고 있대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1999년부터 약 30명을 납치해서 시신을 절단하고 인육을 먹은 혐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밝혀지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리에 도로 수리 공사를 하던 기술자들이 거기에 떨어진 핸드폰을 발견한 거죠. 그 핸드폰을 발견해갖고 뭐 이 보안 장치를 안 걸었나 보더라고요. 핸드폰을 열어갖고 누구 건지 찾다 보니까 거기 사진에 충격적이게도 절단된 사람의 손을 자신의 입에 넣고 포즈를 취하는 한 남성의 셀카. 이거 봤을 땐 그냥, 글쎄 이건 그냥 마네킹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 옆에 여성의 절단된 머리 가죽 등이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그냥 단순히 마네킹 정도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그 사진을 확인하고 드미트리하고 나탈리아를 확인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숲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절단된 여성의 시신을 갖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신문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해해서 시신을 훼손했다 라고 했는데, 이 둘의 직업이 참 조금 독특한 것이 뭐냐면, 공군 조종사 양성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 양성학교에서 부인은, 나탈리아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직장의 기숙사에 사는 거죠. 그 집안을 봤더니 8명의 시신 잔해, 그리고 인육을 조리하는 조리법 동영상 자료를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뭐 이건 놀랄 노짜죠, 진짜. 그래서 냉장고에는 냉동고에는 여성 신체의 일부하고 벗겨진 머리까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제 이렇게 토막을 냈고 처리했는가가 딱 찍혀 있었는데, 최초는 1999년 12월 28일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론 그 전일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날짜가 찍혀서 계속 뭐 언제 뭐 이렇게 처리 마치 그 이제 소나 돼지를 도축해서 찍은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실제로 해보니까 1999년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35이고 42이니까 그 남편이 17살 뭐 하여튼 대충 그때쯤에 이제 실제 인육을 먹고 소금에 저장해 두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근데 17살인데 그 부인은 어떻게 만났을까? 사실 이것이 좀 일종의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하는데 어떤 그 고리 같은 형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인 같은 부분을 혼자 그리고 청소년기의 물론 이제 서양에서의 청소년 17세 이때는 청소년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 급격한 심적 변화 그리고 그것에 의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면 그때 이제 식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그 부인도 역시 그 피해의 대상으로 이었다가 거기에 일종의 그 동화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드미트리가 35이고 나탈리아가 42이니까 7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17살짜리 때니까 7살이 24살 때 여자를 만난 거고 그러면 그때 피해자로 납치를 했거나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여성도 역시 그 피해자이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로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거를 인육을 먹게끔 강요를 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 때문에 인육을 먹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면서 같은 공범이 됐을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출생이 다른 사람이 나이도 7살이 차는 사람이 나중에 20년 동안 식인을 범죄를 해오게 된 부분을 생각하면 처음 만난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의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경우를 봤을 때 미국에서 다른 식인 연쇄살인범을 봤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여튼 30명이고 대부분은 이제 행방불명으로 등록되고 왜냐면 뭐 시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 주민들은 그런 거죠. 항상 기분 나쁜 냄새가 났다. 그런데 간호사가 그 부인이 너무 괴팍해서 항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막 욕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이웃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이들이 인육을 식용고기로서 그 대중식당에 판매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30명이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30명이면은 실제로 1년에 하나, 둘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중식당에 판매 정도도 되나? 사실 그건 조금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그냥 돈 주고 팔았다는 부분은 이제 어떤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대량으로 했다면 모르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이시죠. 이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 드미트리가 식인에 대한 반사회성이 드러나게 된 어떤 청소년기 후반 그래서 우연히 아니면 호기심 아니면 다른 걸로 범죄적인 걸로 접근했고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하면 부인은 어떻게 끌어들였을까? 아니면 반대로 부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사례로 봐서는
청소년기 17세가 이제 20대 중반의 여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뭐 사건 전개는 그렇고 실제로 이제 왜 이런 형태가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피를 못 먹으면은 막 이 인간의 피부가 막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병, 일종의 유전병인데 그게 이제 보통 CSI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시리즈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하는 연쇄살인범인데 이 연쇄살인범은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피 속에 들어있는 거를 먹지 못하면은 얼굴이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유전적인 식인종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범인은 어떤 병원에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여자니까 의사보다 간호사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의사일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간호사였을 건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굳이 큰 노력 없이 의사가 되려면 좀 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큰 노력을 하려면 계속해서 식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체력이 벅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라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길거리 크리스 만장한테 부딪힌 거죠. 해갖고 잡혔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전적인 어떤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드미트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중심적으로 식인을 했고 나탈리아는 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조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범죄의 한 바운드에 있는 여자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만약 유전자 검사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반사적 행위의 인격 장애가 있는 거고 그 인격 장애를 왜 그랬을까?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자신들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분노라든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전의 트라우마 말하자면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유전적인 형태의 식인종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유전자를 규명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실제로 다른 어떤 사회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이런 형태의 식인종이 돌연변이 식인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돌연변이 식인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본격적인 의제를 놓아야 되겠죠. 근데 사례가 많지 않은 거 보면은 딱히 돌연변이 식인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은 간혹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는 30명이면은 20년 동안 30명이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뭐 닥치는 대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반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인육에 대한 처리나든가 이걸 생각했을 때 늘 그냥 매 끼니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변이도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경찰 개혁 위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가장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여자 경찰의 문제가 사실은 좀 변화를 못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노컷 뉴스에서. 근데 실제로 이제 10년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초반에 이제 5%, 10% 여성 할당제 해갖고 많이 뽑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초반에도 여경을 꽤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찰 내부의 일선의 업무 시스템
업무 메커니즘이 이 남성 위주로 돼 있고 또 물리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은 곁가지. 뭐 여성은 어떤 부분처럼 좀 메인이 아닌 그냥 보조만 하는, 예전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저 있을 때도 참 제가 이제 2007년에 배명받았을 때는 뭐 아니 그 전도 그렇고 뭐 고 왔다 갔다 그때 그 뒤에는 바뀌었지만 얘기를 하는데 꽃순이 막 꽃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언제 이제 청장이 다시 오면은 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여자 뭐 이런 그게 이제 일반직한테 못 시키죠. 왜냐면 노조가 있으니까 큰일 나죠. 이전에는 시켰지만은 예전에는 일반직 했던 것을 그 노조가 생기면서 왜 여자를 상품화하냐 하니 바울이 갖고 오히려 이제 여경들한테, 그것도 여경 중에서도 뭐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좀 예쁘고 뭐 이제 젊은 이거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막 뭐 왜 그 비싸게 그 뽑은 여경을 그런 따위로 쓰느냐 뭐 근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구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수사부서 같은 데서는 조금 꺼려하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죠. KBS 파업하기 전에 정재영 문희준의 그 뭐 배선의 출입국장을 할 때 그 경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연이 딱 뜯어놨는데 자기가 이제 여성인데 형사팀 팀장이 돼요. 자기는 또 경찰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그 여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왔어요. 그런 경우 요즘 많이 그 팀장도 되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절대적인 숫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 업무 어떤 그 이른바 그 업무를 하는 메커니즘이 여성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과 구분 없이 업무를 하는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주로 남성 위주로. 여러분이 그래서 그 뭐 수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실 때 뭐 그런 거 많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 경찰들이고 겨우 그냥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이 업무 매뉴얼 자체가,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은 일정 수준의 물리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후로 계속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여성은 스스로 남성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인 거죠. 그냥 여성이 여성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처럼 행성하는 여성이 되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성평등이 아닌 거죠. 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저는 경찰의 업무가 남성 중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얘기고 실제로는 그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지금 지구대 무슨 지구대의 일선경찰 지구대장이신데 경찰 생활 한 30년 넘게 하셨죠.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퇴직이. 이전에 자기가 이제 강력계 형사나 이런 강력계 일을 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형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왜냐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이제 뭐 나오기 전에 뭐 잠복 근무하고 막 주로 이제 남자 같은 했지만, 요새는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뒤지는 게 CCTV 확인하고 통신 수사하고, 그게 무슨 물리적인 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오히려 꼼꼼한 여자가 더 잘했으니까 꼼꼼하다는 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여자가 꼼꼼하다는 것도. 근데 아니 그건 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력 형사도 할만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조직폭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조직폭력이 없고, 이제 이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집회 시위를 막는, 근데 사실은 그건 기동대가 하면 돼요. 뭐 남자 기동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지구대 같은 데서 뭐 주폭이나 이런 거 막는 거 사실 그 부분인데, 근데 주폭도 여자 주폭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 했다 라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찰
면접관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죠. 여경들 면접을 할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20대 후반까지 살아온 그 이른바 타율적인 것과는 달리 여자 경찰은 일단 3교대 근무, 4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이전과는 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가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초기에는 문제가 됐었지만은 일부 또 문제되는 여경도 있어요. 근데 뭐 일부 문제되는 남자 경찰은 없나요?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비슷하게 적응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적응이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개혁위 회의 때 여자 경찰을 늘리자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경찰 출신들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의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도 남성 경찰이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원하지 않느냐, 더 든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평등 의식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마인드, 무엇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실제로 그 불안해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경찰이 이걸 막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는 20%가 여경이에요. 우리는 뭐 5%? 7% 안 돼요. 10,000명 정도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14만 경찰에 10,000명이면 10%가 안 되죠. 14만 경찰에 10,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14만 경찰. 그러니까 10만에 10,000명이면 10%니까. 그죠? 14만에 10,000명이니까 약 한 7 정도 되겠죠? 8 정도 되겠죠?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느려도, 한 14, 5 정도 늘려야 된다, 실제로는. 지금 이제, 성범죄라든가, 아니면은, 성인지적인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이제 2차 피해, 3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 여성 경찰이 자체로 많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의 분발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그 인터넷 검색에 상위를 차지하는 게 텀블러. 포르노 왕국 텀블러. 물론 텀블러에 내는 컨텐츠 중에는 좋은 컨텐츠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소리바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포르노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물을 많이 그 자율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하니까 오히려 텀블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이쪽으로 그냥 피난처처럼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차단해달라고 했지만 못한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부터 포르노 망명지가 됐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웹사이트가 HTTPS 프로토콜, 그러니까 보안 프로토콜이죠. 이 때문에 3자가 차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떤 경제적 이득,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 카프라고 하는 창업자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억만장자가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럼 거기를 이득이죠.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얻는 이득, 음란물을 믿기로 많은 광고로 돈을 버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그런 거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아동 포르노 같은 음란물 차단해서 여러 가지 기술 조치도 하고 있는데 텀블러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비난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나 기술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아예 중국처럼 그걸 단체로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한미 FTA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있고, 또 기업의 그 건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이런 텀블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텀블러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처럼 다자 간의, 국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은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등학생이 도박빚을 1,000만 원을 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박, 이게 뭐 청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인터넷만 열어도 그 많은 도박, 그 17살이가 그거 뭐 라고 해서 뭐 고등학생이라고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돈도 있겠다. 뭐 시작하면은 빠지게 돼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본인 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은행 계좌 이런 거. 부모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자기 거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스마트폰만 있으면 도박에. 그래서 그 교실 내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갚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배달바. 그리고 또 빠지니까 아버지 뭐 명품 구두 팔고, 또 카드빚 뭐 하고, 1,000만 원 했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고. 근데 이건 갚아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중독이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부모들이 참 그런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돈만 갚아주고 공부만 하면 될 거라. 1,000만 원 맞습니다. 이미 이때 빠지게 되면 뇌 기능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부모들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16살, 뭐 17살, 13살, 13살짜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중학생 1학년 애가 뭐 공부하고 게임을 조금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아야 돼요. 요새 게임은 어떤지 아세요? 게임을 하다가 옆에 그 도박하는 게 이게 팝업으로 붙여놔버려요. 그럼 거기서 그냥 재미를 눌러버려요. 그럼 돈이 확 빠져나가요. 20만원, 20만원. 그러다가 계속 100만원, 2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스크리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도박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그럼 도박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충동 조절이 장애가 막 그러다가 보면 자살을 하게 돼요. 갑자기 뛰어내려 죽고 그런 거죠. 그 당시 청소년기에는 이 어떤 호르몬 부분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박으로 빠지긴 도박으로 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러다가 자살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거는 교육의 문제이면서 청소년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꼭 우리 여기 제 밖에서 듣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특히 이제 초등학생 뭐 7, 8살짜리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은 도박에 접근할 수밖에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학교 폭력 문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분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학생 2학년이 그런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지금 8살, 9살이에요. 근데 그 1학년, 하나 어린 아이한테 여름방학 여행을 함께 가갖고, 그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갖고, 그를 문을 못 나가게 한 다음에 옷을 벗기고 춤을 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인터넷에 다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8살짜리, 9살짜리도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이 무슨 가해자인지는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 아직까지 그 인지가 갖지 않아. 그렇지만은 피해자 아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게임을 접근하고 인터넷에서 아까 텀블러 같은 데에서 그 클릭만 하면은 이런 아동 포르노 다 나오는데 얘들이 이걸 뭐 보게 되면 거기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건 이제 거기 차단이 문제라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가해자로 가면은 이 가해자 부모 애들은 이렇게 확 도는 거죠. 아이 그냥 한 번 실수인데 뭘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야 되지만 가해자의 아이들도 역시 그것을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구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자체가 학부모들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그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해자의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아니죠. 피해자의 부모는 아니 그 가해 학생 놈들이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딸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봤는데 그게 무슨 놀이냐. 근데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 성범죄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단지 가해자의 부모, 어머니들도 이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피해를 준 건 맞게 인정을 하고 대신에 가해자도 치료를 받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가해 학생이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돼요. 처벌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사회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이 접근하는 그 폭력물에 접근하는 성폭력물에 접근하는 게 더 빨라지는데 거기 우리의 시스템이 너무 느리게 못 쫓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철원에서 이거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원의 모 부대에서 영예 작업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쓱 그냥 가다가 어디서 날아온 건지 몰라요. 결국은 주변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주변에 사격장도 있을 수 있겠고 사격장 각도는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각도인데 어디에선가 유탄이 날아온 거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것을 누가 조사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군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은 내부에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냥 뭐 순직 처리해야지 이 정도로 끝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 검찰권이 바깥에 있지 않고 지휘관에 소속돼 버리니까 분명히 그 총을 쏜 어떤 부대의 그 사단장이나 아니면 대장이나 그 부대장들은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되니까. 그럼 그 이상의 검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영외에서 총을 맞지 영 내에서 맞았으면 이건 은폐하기 딱 좋은 사건이거든요. 억울한 목숨 하나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을 하고 바꾸는 거 바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송선미 씨, 탤런트 송선미 씨 남편께서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피살 당하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이거는 일본 관련된 부분이 있어. 누가 또 묻기해서 청부살인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어떤 상흔이라든가 아니면 방법 자체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보복살인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청부살인 가능성에 대해 제일기포 사업과 600억 원대 재산을 둘러싼 청부살인 가능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들도 좀 나오고 있어갖고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의 상흔, 공격 방향, 그리고 공격의 위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청부살인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좀 수사가 진행되면은 한번 더 살펴보시죠. 아까 포르노 얘기 못하다가 몰카 얘기인데, 다행히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안 됐었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몰카에 대한 이 이력 추적을 방지하는 법이 지난번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몰카. 그러니까 몰카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자에 대한 그 강화. 이거는 뭐냐면 영리 목적으로 몰카를 유포했을 경우는 지금 벌금형인데 벌금형 자체가 없어지고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무조건 벌금이 없으니까 징역이에요, 징역.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처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야 됐죠.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했다고 그냥 벌금 100원 물고 많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부수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그 삭제에 드는 비용을 그 가해자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어떤 징역형보다 또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그쪽한테 몰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가해자들이 그걸 안 올리죠.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유포된 어떤 몰카 영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쫓아가서 삭제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걸 대신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들한테 수백만 원 그 이상을 줘갖고 지금 삭제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법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가 또, 김현정의 이름 발음도 안 돼.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처음 인터뷰는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랑, 그 다음에 김현정 뉴스쇼. 이걸 보면서, 물론 그 인터뷰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양반이 굉장히 전략적이구나. 아시다시피, TV 쪽에서는 손석희의 뉴스룸을 영향력에서 따라갈 데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도 라디오 분야에서 시사 쪽에서는 따라갈 데가 없어요. 거의 탑이죠. 물론 김어준의 뉴스 공장도 있지만 바로 그 옆에 하는. 근데 아마도 서모 씨가 부인께서 김어준 총수의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김현정 PD가 여자고 그러니까 좀 더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룸에서 조금 일종의 실점했던 걸 만회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서모 씨가 실제로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 딸의 죽음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서모 씨가 언론을 대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중앙일보부터 여러 매체에서 뉴스룸에서 했던 서모 씨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들, 말들에 대해서 분석해달라고 어젠 전화가 막 터졌는데, 근데 분석을 해드렸지만 제가 서모 씨가 김광석 씨나 김광석 씨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분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실의 진부 여부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일정 정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의 작화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형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이 김광석 씨의 죽음과 김광석 씨 딸의 죽음은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저는 다만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을 뿐이고, 김광석 씨 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워낙 이 김광석 씨 딸이 선천적인 그 발달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가부키 증후군이라는데, 그 발달장애의 예후가 어떤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면역력이 취약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방치했다. 기준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 번 보는 것이 방치냐? 이틀에 한 번 보는 것이 방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법정에서 또 논란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좀 적절하지 않고, 다만 김광석 씨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죽은 김광석 씨 딸의 그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조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감정적으로라도 고발을 고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왜 이제 뉴스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준비도 안 된, 전 국민을 공분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냈냐라는 거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이해냐면은, 자신은 떳떳하다. 자신은 본인은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게 없다. 라고 하는 항변.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경찰 조사나 아니면 법정에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자기가 경황이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이랬을 수 있다 저랬을 수 있다 해버리니까 실제로 언급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뉴스룸에서도 거의 없고, 그냥 그래서 자기의 감정적인 토록, 공격적인 거, 뭉개기 이런 쪽으로 일관했죠. 어떤 분들은 그것은 흔히 말하는 신의 악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신의 악수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분이 생각하신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서모 씨가 죽음에 책임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헤쳐가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강하게 치고 나가고, 감정적으로 부딪혀버리고, 손석희 앵커에서도 왜 나의 뒷조사를 하시느냐 막 치고 나가고, 김현정 뉴스에서도 이상훈 기자가 막 그러고, MBN에 와서 이상훈 미쳤다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고 막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얘기한 게 없어요, 거의. 그리고 물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말들은 하셨죠.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파기환송심인데 대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는 또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인터뷰 상에서 정신도 없고 헷갈렸다, 이러면 다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대단히 언론을 잘 이용하는 누군가가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시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 분들 말대로 만만치 않다. 이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는 설사 부검감정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김광석 죽음에 대한 거는 수사를 하지 않는 찾아지기가 어려워요. 그건 김광석 씨 딸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뒤엎을 만한 것이 나올까라는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단 제가 영화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진짜 저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말하자면은 좀 의심이 많은데, 그럼 이 의심을 해소할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냐? 사실은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모 씨가 죽음에 책임이 있든 없든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못할 것도 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그 최순실의 얼굴도 오버랩되고 박근혜 얼굴도 오버랩돼 갖고 막 분노하시고 막 그냥 얘기했지만은 법은 그리고 시간은 서모 씨의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거를 부검을 했고 조사를 했던 경찰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그 김광석 씨든 김광석 씨 따님이든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실수했다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타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자기들은 제대로 했다 그러겠죠. 다소 미비한 점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모 씨도 그거는 모르는 바가 아니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뉴스룸에서도 그렇고 오늘 김현중 뉴스쇼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가 공권력이 그렇게 자살로 판정을 했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걔들한테 가서 물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실제로 도장을 꽉 찍은 것은 해서 저기 혐의점 없음 해갖고 자살, 김광석 씨 따님도 혐의점 없음 해갖고 병사, 땅, 저기 급성 폐렴. 그거는 부검을 했던 이 국가 공권력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 뭐 여러 얘기 나오도 서모 씨가 지금 뭐 하와이에서 뭐 흔히 말하는 내연남이라고 뭐 칭해지는 뭐 이거는 뭐 그 주장이에요. 칭해지는 그 분과 뭐 법인을 설립했든 뭘 했든 뭐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저작권료를 받았든 말든 사실 그것은 그 뒤의 일이니까. 그 너는 그렇게 잘 살면서 이 딸은 이렇게 근데 그건 사실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얘기되는 것은 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니까 이게 참 제가 사건의 전개를 툭 오늘까지 보면서 이거는 결론이 내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모 씨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안민석 의원이나 이성호 기자나 아니면 뭐 김광석 씨 형님을 명예훼손을 고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분이 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김현중 뉴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엠네스티 얘기를 해요.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왜 내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권 중에서 나는 뭐냐? 장애우 엄마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내 인권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판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인 말하자면 명예훼손 문제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죽었느냐, 김광석이 어떻게 죽었느냐, 김성현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막 그걸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치자께서 보시기에는 그 서모 씨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막 분노가 막 치실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막 감정 조정을 막 해드린 것 같지만은 제가 보기엔 아주 100%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 같진 않지만 상당 부분 냉정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서모 씨가 오래 갈 것 같고 실은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그냥 말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쨌든 좀 이따가 뭐 다른 방송에서 뭐 해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꼼꼼한 여자가 더 잘했으니까 꼼꼼하다는 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여자가 꼼꼼하다는 것도. 근데 아니 그건 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력 형사도 할 만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조직폭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조직폭력이 없고, 이제, 이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집회 시위를 막는, 근데 사실은 그건 기동대가 하면 돼요. 뭐, 남자 기동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지구대 같은 데서 뭐 주폭이나 이런 거 막는 거 사실 그 부분인데 근데 주폭도 여자 주폭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 했다 라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찰관 면접관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죠. 여경들 면접을 할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20대 후반까지 살아온 그 이른바 타율적인 것과는 달리 여자 경찰은 일단 3교대 근무, 4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이전과는 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가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초기에는 문제가 됐었지만은 일부 또 문제되는 여경도 있어요. 근데 뭐 일부 문제되는 남자 경찰은 없나요?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비슷하게 적응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적응이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개혁위 회의 때 여자 경찰을 늘리자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경찰 출신들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의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도 남성 경찰이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원하지 않느냐, 더 든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평등 의식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마인드. 무엇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실제로 그 불안한 요소를 제대로 우리가 경찰이 이걸 막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는 20%가 여경이에요. 우리는 뭐 5%? 7% 안 돼요. 10,000명 정도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14만 경찰에 10,000명이면 10%가 안 되죠. 14만 경찰에 10,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14만 경찰. 그러니까 10만에 10,000명이면 10%니까. 그죠? 14만에 10,000명이니까 약 한 7 정도 되겠죠? 8 정도 되겠죠?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느려도 한 14, 5 정도 늘려야 된다. 실제로는. 지금 이제 성범죄라든가 아니면은 성인지적인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이제 2차 피해, 3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 여성 경찰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의 분발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그 인터넷 검색에 상위를 차지하는 게 텀블러. 포르노 왕국 텀블러. 물론 텀블러에 내는 콘텐츠 중에는 좋은 콘텐츠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소리바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포르노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물을 많이 그 자율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하니까 오히려 텀블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이쪽으로 그냥 피난처처럼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차단해 달라고 했지만 못한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거부했다.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가장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자 경찰의 문제가 사실은 좀 변화를 못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노컷 뉴스에서. 실제로 이제 10년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초반에 이제 5%, 10% 여성 할당제 해갖고
많이 뽑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초반에도 여경을 꽤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찰 내부의 일선의 업무 시스템, 업무 메커니즘이 이 남성 위주로 돼 있고, 또 물리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은 곁가지, 여성은 어떤 부분처럼 좀, 메인이 아닌, 그냥 보조만 하는, 예전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저 있을 때도 참, 제가 이제 2007년에 배명받았을 때는 아니, 그 전도 그렇고, 고 왔다 갔다, 그때, 그 뒤에는 바뀌었지만, 얘기를 하는데, 꽃순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청장이 다시 오면은 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여자, 이런. 그게 이제 일반직한테 못 시키죠. 왜냐면 노조가 있으니까 큰일 나죠. 이전에는 시켰지만은, 예전에는 일반직 했던 것을, 노조가 생기면서, 왜 여자를 상품화하냐, 했니, 바울이 갖고, 오히려 이제 여경들한테, 그것도 여경 중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좀 예쁘고, 이제 젊은,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왜 비싸게 뽑은 여경을 그런 따위로 쓰느냐, 근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지구대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이제 수사부서 같은 데서는 조금 꺼려하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죠. KBS 파업하기 전에 정재영 문희준의 배선의 출입국장을 할 때 경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연이 딱 뜯어놨는데 자기가 이제 여성인데 형사팀 팀장이래요. 자기는 또 경찰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여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 경우 요즘 많이 팀장도 되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절대적인 숫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 이른바 업무를 하는 메커니즘이 여성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구분 없이 업무를 하는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주로 남성 위주로. 여러분이 그래서 수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실 때 그런 거 많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 경찰들이고 겨우 그냥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업무 매뉴얼 자체가,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은 일정 수준의 물리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후로 계속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 여성은 스스로 남성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인 거죠. 그냥 여성이 여성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처럼 행성한 여성이 되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성평등이 아닌 거죠. 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저는 경찰의 업무가 남성 중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얘기고, 실제로는 그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지금 지구대 무슨 지구대의 일선경찰 지구대장이신데 경찰 생활 한 30년 넘게 하셨죠.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퇴직이. 이전에 자기가 이제 강력계 형사나 이런 강력계 일을 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형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왜냐 옛날 같은 경우 진짜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잠복 근무하고 주로 이제 남자 같은 했지만, 요새는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뒤지는 게 CCTV 확인하고 통신 수사하고, 그게 무슨 물리적인 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프로파일러가 바라보는 오늘의 핫 이슈. 배상훈의 투데이 브리핑.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9월 27일입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신동엽 씨가 하는, 예전에는 뭐 황금알이라고 불렸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뭐 신동엽의 뭐 고수외전 뭐 이렇게 했는데, 신동엽 씨를 중심으로 일종의 알쓸신잡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라운드 토크 방식을 확대한 그런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뭐 고정 패널도 아니고 한 번 나갔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뭐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나중에 뭐 혹시라도 여러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은 자, 오늘 아침 어제부터 뭐 사실 국제뉴스에 충격적인, 물론 여러분들은 충격적인 걸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러시아에서 식인 부부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뭐 나이는 한 30대, 4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35, 드미트리 박셰예프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거겠죠. 부인이라고 하는데, 나탈리아가, 부인이 42살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드미트리하고 나탈리아가 이제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어쨌든 혼인 관계가 있는 두 부부가 2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신체를 절단해서 인육을 먹고 저장까지 하고 혐의로 이건 지금 조사받고 있대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1999년부터 약 30명을 납치해서 시신을 절단하고 인육을 먹은 혐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밝혀지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리에 도로 수리 공사를 하던 기술자들이 거기에 떨어진 분실된 핸드폰을 발견한 거죠. 그 핸드폰을 발견해갖고 뭐 이 보안 장치를 안 걸었나 보더라고요. 핸드폰을 열어갖고 누구 건지 찾다 보니까 거기 사진에 충격적이게도 절단된 사람의 손을 자신의 입에 넣고 포즈를 취하는 한 남성의 셀카. 이거 봤을 땐 그냥, 글쎄 이건 그냥 마네킹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 옆에 여성의 절단된 머리 가죽 등이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그냥 단순히 마네킹 정도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그 사진을 확인하고 드미트리하고 나탈리아를 확인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숲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절단된 여성의 시신을 갖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신문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해해서 시신을 훼손했다 라고 했는데, 이 둘의 직업이 참 조금 독특한 것이 뭐냐면, 공군 조종사 양성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 양성학교에서 부인은, 나탈리아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직장의 기숙사에 사는 거죠. 집안을 봤더니 8명의 시신 잔해, 그리고 인육을 조리하는 조리법 동영상 자료를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뭐 이건 놀랄 노짜죠, 진짜. 그래서 냉장고에는 냉동고에는 여성 신체의 일부하고 벗겨진 머리까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제 이렇게 토막을 냈고 처리했는가가 딱 찍혀 있었는데, 최초는 1999년 12월 28일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론 그 전일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날짜가 찍혀서 계속 언제 이렇게 마치 이제 소나 돼지를 도축해서 찍은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실제로 해보니까, 1999년,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35이고 42이니까
그 남편이 17살, 뭐 하여튼 대충 그때쯤에 이제 실제 인육을 먹고 소금에 저장해 두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근데 17살인데 그 부인은 어떻게 만났을까? 사실 이것이 좀 일종의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하는데 어떤 그 고리 같은 형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인 같은 부분을 혼자, 그리고 청소년기의 물론 이제 서양에서의 청소년 17세 이때는 청소년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 급격한 심적 변화, 그리고 그것에 의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면, 그때 이제 식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그 부인도 역시 그 피해의 대상으로 이었다가 거기에 일종의 그 동화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드미트리가 35이고 나탈리아가 42이니까 7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17살짜리 때니까 7살이 24살 때 여자를 만난 거고, 그러면 그때 피해자로 납치를 했거나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여성도 역시 그 피해자이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로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거를 인육을 먹게끔 강요를 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 때문에 인육을 먹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면서 같은 공범이 됐을,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출생이 다른 사람이, 나이도 7살이 차는 사람이 나중에 20년 동안 식인을 범죄를 해오게 된 부분을 생각하면은 처음 만난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의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경우를 봤을 때, 미국에서 다른 식인 연쇄살인범을 봤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여튼 30명이고 대부분은 이제 행방불명으로 등록된 거죠. 왜냐면 뭐 시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 주민들은 그런 거죠. 항상 기분 나쁜 냄새가 났다. 그런데 간호사가, 그 부인이 너무 괴팍해서 항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막 욕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이웃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이들이 인육을 식용고기로서 그 대중식당에 판매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30명이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30명이면은 실제로 뭐 1년에 하나, 둘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중식당에 판매 정도도 되나? 사실 그건 조금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그냥 돈 주고 팔았다는 부분은 이제 어떤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대량으로 했다면 모르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이시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 드미트리가 식인에 대한 식인에 대한 반사회성이 드러나게 된 어떤 청소년기 후반, 그래서 우연히 아니면 호기심 아니면 다른 걸로 범죄적인 걸로 접근했고,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하면 부인은 어떻게 끌어들였을까? 아니면 반대로 부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사례로 봐서는 청소년기 17세가 이제 20대 초 중반의 여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사건 전개는 그렇고, 실제로 이제 왜 이런 형태가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피를 못 먹으면은 이 인간의 피부가 막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병, 일종의 유전병인데, 그게 이제 보통 CSI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시리즈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기를 하는 연쇄살인범인데, 이 연쇄살인범은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거를 먹지 못하면은 얼굴이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그 유전적인 식인종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범인은 어떤 병원에 그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여자니까 의사보다 간호사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의사일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간호사였을 건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굳이 큰 노력 없이. 의사가 되려면 좀 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큰 노력을 하려면 계속해서 식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체력이 벅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라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길거리 크리스 만장한테 부딪힌 거죠. 해갖고 잡혔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전적인 어떤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드미트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중심적으로 식인을 했고, 나탈리아는 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조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범죄의 한 바운드에 있는 여자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만약 유전자 검사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반사적 행위의 인격장애가 있는 거고, 그 인격장애를 왜 그랬을까?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자신들이 가지는 그 공동체에 대한 분노라든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전의 트라우마, 말하자면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유전적인 형태의 그 식인종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그 유전자를 규명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실제로 다른 어떤 사회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이런 형태의 식인종이, 돌연변이 식인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돌연변이 식인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본격적인 의제를 놓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거 보면은 딱히 돌연변이 식인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은 간혹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는 30명이면은 20년 동안 30명이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뭐 닥치는 대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반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인육에 대한 처리나든가 이걸 생각했을 때 늘 그냥 매 끼니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변이도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경찰 개혁위에서